네,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으로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었는데요.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됐습니다.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이 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피해 규모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초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약 14%의 가능성으로 10만까지도 예측을 했었고요. 사망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로 본다면 44%의 가능성으로 1만 정도의 사망자 예측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측이긴 하지만 이런 예측이 좀 안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번 지진이 왜 이렇게 컸나 하고 좀 원인을 좀 짚어보면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규모 7.2와 7.5의 지진이 불과 39초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라고 얘기하는 이 절대적인 수치의 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7.2와 7.5 정도의 그런 스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지진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가 진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이런 그 연직선상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얕은 곳에서 진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km, 10km 지점에서 진원이 형성이 됐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카라카스 주 인근의 수도 인근으로 단층대를 따라서 급속하게 확대되는 이런 피해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 지진이 튀르키예 대지진과 아이티 대지진 2010년에 있었는데 이 두 지진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얕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튀르키예 대지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진원의 깊이가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진원이 어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바꿔 부른다라고 하면 이 진앙에 위치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됐다라는 점이 지금 말씀드린 튀르키예라든가 이번 지진과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지진의 좀 특이한 점이 대형 지진, 대지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좀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더라도 수시간 내지는 수일이 지나서 이렇게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 아까 제 진원의 깊이가 첫 번째 게 20km고 두 번째 7.5가 10km 정도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지점에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지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이제 그 의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형태의 지진 발생 유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여진이 더 발생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여진 발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층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각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두 번의 전진과 본진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응력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 20여 차례 여진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뭐 일주일 혹은 2주일까지도 어떤 여진에 대한 추이를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1, 2주 사이에 여진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여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또 규모 7 이상의 아니면 혹시 그에 버금가는 좀 그런 강진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그 지진이라고 하는 사고가 재난이 되게 이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과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까지 패턴들은
전진과 본진을 넘어서는 여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그런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5점대의 규모로 여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7 이상 넘어가는 여진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지진 위험 지역에 인구가 또 밀집해 있었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가 취약한 건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피해가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인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함이라든가 경제 수준 이거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이런 뭐 내진 설계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신 보도라든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이제 작년에 몇 차례 이제 6점대의 어떤 지진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으로, 그러니까 지진 훈련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나름의 어떤 노력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역부족이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내진 설계도 취약하고 그리고 지금 장비와 인력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맨손으로 구조에 나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긴급 구호에 나섰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전망이거든요. 지금 뭐 3일째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현지에서 뭐 이렇다 할 생존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어떤 골든 타임의 의미는 이미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적과 같은,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어떤 공간이 확보가 돼서 살아있는 생존자는 뭐 아직도 뭐 희망의 끈은 버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베네수엘라 지형 특성상 또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지금 그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지금 그 원활하게 기능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도로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통신망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광역적인 도시 기능들은 이미 마비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피해가 있는 곳에 접근하는 구조대가 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할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 추가적인 앞서 이제 여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진 추이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또 붕괴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취약화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 추가 붕괴라든가 뭐 이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충분히 좀 판단을 해서 구조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생존자에 대한 위치 파악이라든가 적어도 여기에 몇 분 정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작정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한 접근을 하는 이런 구조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건축물, 뭐 사람들이 사는 집뿐만이 아니라 공항도 일부 파괴가 됐다고 하고 병원도 파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남으신 분들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총력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수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식품류에 대한 부분들도 또 아울러서 그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이재민들이 주거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뭐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송전선도 끊겼고 정유소 발전소도 멈췄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구조 작업에 더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진이라고 하는 이 재난이 굉장히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적인 인프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지진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앞서 이제 트리키의 보도도 있었지만 뭐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응급 복구에 대한 부분과 항구 복구에 대한 부분을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이런 지원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과 미국에서 강력한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그 여러 뭐 우려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베네수엘라의 지진은 그 카리브판하고 남미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의 고리에 대한 부분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단층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단층대가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단층대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뭐 한 30분 간격으로 이런 큰 지진이 발생을 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에서는요, 베네수엘라 강진과 비슷한 진도의 강진, 그러니까 7.2 정도의 규모의 이제 강진이 있었는데 신칸센 운행이 한때 중단된 것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비슷했는데 피해 양상이 이렇게 다른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내진 설계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에 견디는 뭐 이런 그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일본에서 발생한 7.2 정도 규모의 이러한 에너지가 실제로 이제 사람 그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었다라고 하는 점이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작용했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진 에너지 규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파가 결국은 이제 지각이라든가 여러 이제 매질을 통과해 가지고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달돼 가는 과정에서 감쇄 효과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 에너지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지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그 크기를 스케일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섞어서 쓰는 진도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도에 대한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베네수엘라와 일본 상황의 진도가 좀 다르게 작용을 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내진에 대한 고려가 아무래도 이런 피해에 대한 영향을 가르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진원의 깊이가 깊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내진 설계가 우수했던 점도 그리고 좀 차이를 가르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